여러분은 20살의 아이를 가진 여성을 보면 무슨 생각부터 드시나요? 조신하지 못하다, 철없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남자에게 억압받고 배신당하며 벨라루스에서 살아온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20살의 딸을 낳고 주변의 손가락질에도 험난한 세상을 온몸으로 부딪혀 딸을 멋지게 키워왔다는데요. 그렇게 힘들게 키운 딸이 자신과 같은 삶을 살까봐 매 순간을 집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그런 딸은 그녀 품을 떠나 2년까지 끊을 각오로 한국으로 넘어간 걸로 모자라 한국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다는데요. 딸을 데려오기 위해 한국으로 간 그녀는 한국 남자를 보자 세상에 더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같이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카트리나입니다. 벨라루스의 작은 마을, 우리 집은 언제나 삭막함으로 가득했어요. 창문 밖으로 새어나가는 햇살이 아름다워도 집안의 분위기는 항상 어두웠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가 너무 컸거든요. 눈을 감으면 지금도 들려요. 아버지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 저녁 늦게 술에 취해 돌아오실 때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 그 소리만으로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카트리나, 왜 이렇게 스프가 짜냐? 다시 해. 아버지의 한마디에 저는 곧바로 냄비를 들고 주방으로 달려갔어요. 14살 때부터 집안일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강압적인 모습에 지쳐 그저 묵묵히 견디기만 했어요. 어떤 날은 어머니의 손목이 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물어보면 넘어졌다. 고만하셨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아버지 때문이란 걸. 여자는 남자들 말 잘 듣는 게 전부다. 내 역할은 집안이라고 조용히 있는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여자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교육, 그것이 제 어린 시절 전부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집안일을 했고 아버지가 집에 오기 전에 모든 걸 완벽하게 정리해 놓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만 해도 등줄기가 오싹해요. 16살 생일날 친구들과 조금 늦게 귀가했습니다. 아버지는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날 밤 저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꼭 이곳을 떠나겠다. 그 다짐이 제게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어머니의 모습은 제게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체념한 눈빛, 희망 없는 삶. 엄마처럼은 살지 않을 거야. 매일 밤 이불 속에서 그렇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 왜 항상 화를 내세요? 라고 물었다가 그날 밤 저녁을 먹지 못했어요. 그 후로 질문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19번째 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우리 집 상황을. 그들의 침묵이 제겐 또 다른 형태의 상처였어요. 결국 작은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새벽녘에 집을 나왔습니다. 어머니께는 짧은 편지만 남겼어요. 언젠가 다시 만나요. 그때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게요. 도시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설렘이 더 컸어요. 낯선 도시는 제게 새로운 희망을 약속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믿었어요. 도시의 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작은 기숙사에서 다른 여자들과 함께 생활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눈 뜨고 저녁 7시까지 일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가 없었으니까요. 저녁이면 동료들과 작은 식당에서 수다를 떨며 웃을 수 있었어요. 웃음이 이렇게 쉬운 것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장 관리자 블라디미르가 자꾸 제게 다가왔어요. 30, 제보다 10살이나 많았습니다. 처음엔 경계했어요.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아버지와는 정반대였어요. 부드럽게 말하고 때론 제 어깨를 토닥여주기도 했습니다. 카트리나, 오늘도 수고했어. 라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하루는 퇴근길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블라디미르가 우산을 씌워주며 숙소까지 데려다줬어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의 미소는 제게 안전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저를 보호해주는구나, 그렇게 착각했어요. 블라디미르와의 만남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가 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저는 믿었어요. 사랑에 굶주린 마음이 그의 모든 말을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2달이 지났을 무렵 몸이 이상해졌어요. 아침마다 토하고 어지러웠습니다. 동료가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축하합니다. 임신 8주차네요. 의사의 말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막 20살이 된 제가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블라디미르에게 전화했어요. 그의 반응은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고 다음엔 자기 아이가 맞느냐고 물었어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는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태아에 대한 책임감이 아니라 의무감으로요. 우리 결혼해야지. 내가 책임져야지. 혹시 다른 남자애는 아니지?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기쁨이 아닌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홀로 아이를 키울 자신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결국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래도 아버지와는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리겠다고, 그래도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결혼 초기 블라디미르는 나쁘지 않았어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 배를 쓰다듬어주고 가끔은 작은 선물도 사왔습니다. 그때만큼은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지도라고 생각했어요. 딸 마샤가 태어났을 때 그는 기뻐했습니다. 작은 손가락을 잡고 미소 짓는 그를 보며 희망을 품었어요.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밤에 울 때마다 짜증을 냈고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마치 제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역사는 반복된다더니 정말이었습니다.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애 하나 제대로 못 봐? 그의 말투는 점점 아버지를 닮아갔어요. 마샤가 10달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그의 손이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저녁을 제 시간에 차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도망쳤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같은 굴레에 갇혔구나. 마샤가 겨우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블라디미르는 더 이상 집에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공장의 새로운 직원이었어요. 처음엔 분노했지만 곧 체념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제 운명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이혼 서류에 사인할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새로운 굴레에서 벗어나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21살, 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어요. 다른 공장에 일자리를 구했고 제 상황을 알고 숙소에 늙은 언니들이 도와줬습니다.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밖에 자지 못했어요. 그래도 마샤의 웃는 얼굴을 볼 때면 모든 게 견딜만 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어요. 저 여자 봐. 애 하나 있는데 남편도 없이 어떻게 살려고. 이런 수군거림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어요. 마샤만큼은 사랑받으며 자라게 해야 했으니까요. 그 시절 제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진리가 자리 잡았습니다. 세상 남자는 다 똑같다. 아버지든 블라디미르든 결국 여자를 억압하고 버리는 존재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마샤에게 늘 말했습니다. 사랑은 허상이야. 남자는 절대 믿지 마. 제가 겪은 상처가 딸에게 전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형태의 족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매일 밤 마샤가 잠든 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일까? 끝없는 노동과 외로움? 그래도 마샤가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미래만큼은 제 과거와 달라지길 간절히 바랐어요. 하지만 그 다름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참 빠르게 흘러갔어요. 제 어머니를 생각하며, 아니 엄마를 원망하며 저는 이악 물고 세상에 몸을 던져 마샤를 키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안정적인 삶을 만들고 마샤는 어느덧 16살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희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딸의 밝은 웃음을 볼 때마다 느꼈어요. 남편 없이 홀로 키우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샤는 큰 문제 없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무엇보다 제가 겪은 그 어두운 그림자가 마샤에게 들이우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샤가 17살 되던 해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그저 음악 취향이 바뀐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노래,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 가사. 이게 뭐니? 물었더니 K-팝이에요, 엄마. 라고 대답했어요. 한국 음악이라는데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점점 마샤의 방은 낯선 포스터들로 채워져 갔어요. 낯선 얼굴들, 화려한 의상을 입은 젊은 남자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니? 하고 물으면 마샤는 신이 나서 이름과 그룹명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BTS, 엑소, 세븐틴. 처음 듣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유행이려니 했어요. 모든 10대는 이런 시기를 거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샤의 관심은 K-팝에서 한국 드라마로 다시 한국 음식과 문화로 점점 넓어져 갔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노트북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끔 옆에 앉아 함께 보기도 했는데 이해는 못해도 배우들이 참 예쁘고 잘생겼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마샤는 자막을 읽으며 드라마 속 대사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낯선 언어였지만 딸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미소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마샤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무슨 일이니? 제가 물었더니 마샤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한국으로 대학을 가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벨라루스에서 한국이라니 지도에서도 찾기 힘든 먼 나라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말이 돼?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순간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마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거기 가서 뭐 할 건데? 언어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마샤는 이미 다 계획이 있었나 봐요. 한국어는 1년 전부터 온라인으로 배우고 있어요. 장학금도 있대요. 외국 학생들을 위한. 마샤의 말에 저는 더 놀랐습니다. 딸이 이런 큰 결정을 혼자 준비하고 있었다니 믿기 힘들었어요. 한편으론 서운했습니다.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딸을 혼자 낯선 나라에 보낸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샤는 아직 어렸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가 혼자서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그런데 불현듯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20살도 안 되어 집을 나온 저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처럼 마샤도 자유를 원하는 건가. 다음 날 마샤와 다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좀 더 차분하게요. 왜 하필 한국이니? 다른 나라도 많은데. 마샤는 눈을 반짝이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 안전한 사회, 발전된 기술. 정말 많이 조사한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거기 가서 남자 만나면 어쩌려고? 내가 얼마나 예쁜지 알아? 이용당할 게 뻔해. 마샤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엄마, 또 그 얘기예요? 남자는 다 똑같다고? 난 남자 만날 생각 없어요. 공부하러 가는 거라고요. 그 말에 잠시 안심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딸이 저처럼 상처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 그것이 제 모든 걱정의 원천이었어요. 며칠간의 격렬한 논쟁 끝에 마샤는 제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엄마가 허락 안 해주시면 제가 돈 벌어서 갈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일해서 돈 모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분명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마샤도 떠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과거의 저와 현재의 마샤가 겹쳐 보였어요. 역사는 반복된다더니 이런 식으로 반복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타협점을 찾았어요. 마샤는 한국에 갈 수 있지만 2가지 약속을 해야 했습니다. 첫째, 절대 남자친구를 만들지 않는다. 둘째, 매일 연락한다. 마샤는 웃으며 약속했어요. 당연하죠. 매일 영상통화할게요. 한국 구경시켜드릴게요. 마샤가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함께 앉아 옛 사진첩을 보았습니다. 돌잡이 하던 날, 첫 운동회, 중학교 졸업식. 시간이 정말 빨리 흘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이면 정말 가는구나.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샤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는 마샤를 보내며 저는 꼭 참고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조심해. 약속 꼭 지켜. 마샤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당연하죠. 사랑해요, 엄마. 처음 몇 주는 정말 매일 연락이 왔습니다. 영상통화로 기숙사 방을 보여주고 학교 캠퍼스를 구경시켜 주었어요. 한국의 거리, 음식, 사람들.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마샤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어요. 오히려 벨라루스에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론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내가 해준 것보다 더 좋은 게 저기 있나?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털어냈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점점 뜸해졌어요. 처음엔 매일, 그 다음엔 일주일에 3번, 그리고 1번. 물론 이유는 있었습니다. 학업이 바빠지고 아르바이트도 시작했다고 했어요. 이해는 했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멀리 있는 딸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어느 날 밤, 페이스북을 보다가 우연히 마샤의 계정을 들어갔어요. 평소엔 잘 안 하는 일이었는데 그날따라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마샤가 낯선 한국 남자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고 친밀해 보였어요. 댓글에는 친구들의 축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너희 너무 잘 어울려.
드디어 공개했구나.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분노, 배신감,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약속은 어디 갔을까? 딸은 제게 이런 중요한 일을 왜 말하지 않았을까?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아는 딸이 어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남자, 그것도 낯선 외국 남자라니. 제 과거의 상처가 다시 아프게 욱신거렸습니다.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 신호음이 울리고 마샤가 받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하셨어요? 그 평온한 목소리가 더 화가 나게 했어요. 너 지금 남자친구 있지? 사진 봤어. 왜 약속을 어긴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샤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엄마, 그건 말하려고 했는데 당장 헤어져. 지금 당장. 아니면 벨라루스로 돌아와. 제 명령에 마샤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제발. 민준이는 달라요. 엄마가 만난 남자들이랑 달라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화가 났어요. 마치 제 인생의 실패를 딸이 판단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너무 어려. 이용당할 거야. 결국 말다툼은 마샤가 전화를 끊으면서 끝났어요. 그 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전화를 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짧은 메시지만 왔습니다. 엄마,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마샤가 저처럼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버려지는 꿈이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었어요. 딸을 지켜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으로 딸을 찾아가기로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여권갱신, 비자 신청, 비행기표 예약. 평생 해보지 않은 일들이었어요. 게다가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할 수 있었어요. 모아둔 적금을 깨고 남은 휴가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론 딸을 곧 볼 수 있다는 기대감, 다른 한편으론 정말 낯선 세계로 뛰어드는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딸을 그 한국 남자에게서 떼어놓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막을 거예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이미 모든 것이 달랐어요. 공항 자체가 거대한 도시 같았습니다. 깨끗하고 반짝이는 바닥, 수많은 상점들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벨라루스의 작은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였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글로 쓰인 간판들이 모두 낯설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행히 영어로 된 안내판이 있어서 공항철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리 인터넷으로 찾아본 호텔이 서울역 근처에 있었거든요. 기차 안은 조용했어요. 모두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고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인지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들, 번쩍이는 유리로 된 빌딩들, 그리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나오는데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사람들은 모두 급하게 움직였고 거리는 화려한 간판들로 가득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동안 창밖으로 본 서울의 밤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났습니다. 이런 곳에 마샤를 혼자 두었다니 다시 생각해도 믿기지 않았어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곧바로 마샤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에 왔어. 만나자. 짧고 단호하게 보냈어요. 몇 분 후 마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놀란 목소리였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언제 도착하셨어요? 딸의 목소리를 듣자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화가 나려고 했는데 그저 그리움만 느껴졌어요. 방금 도착했어. 내일 만나자. 너희 학교 근처로 갈게. 다음 날 아침, 지하철을 타고 마샤의 학교가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열차,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곳곳에 있었어요. 벨라루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편리함이었습니다. 지하철 안내방송이 한국어와 영어로 나오는데 그 정확한 발음이 인상적이었어요. 마샤가 알려준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마샤를 발견했는데 옆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진 속의 남자였어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분명 저 혼자 만나자고 했는데 감히 그 남자를 데려오다니. 카페 문을 세게 밀고 들어갔어요. 마샤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엄마, 하고 반가워하는 딸을 지나쳐 곧바로 그 남자 앞에 섰어요. 당장 떨어져. 내 딸에게서 손 떼. 한국어는 아니었지만
제 목소리와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된 것 같았습니다.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저희를 향했어요. 마샤가 급히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엄마, 진정해요. 여기 사람들이 다 봐요. 그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니 마샤에게 뭐라고 말하고 카페를 나갔어요. 그제서야 마샤와 마주 앉았습니다. 딸의 얼굴은 화가 나 있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민준이한테 너무 무례하셨잖아요. 약속했잖아. 남자 안 만나기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는 게 느껴졌지만 그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마샤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21예요. 성인이라고요. 내 선택을 존중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어요. 맞아요. 마샤는 이미 성인이었습니다. 제가 20살에 마샤를 선택한 것처럼 마샤도 이제 자신의 삶을 선택할 나이였어요. 하지만 그건 인정하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잖아. 내 인생도 망가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 격한 말다툼이 이어졌어요.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마샤의 작은 원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울음을 터뜨렸어요. 너도 결국 남자 때문에 인생 망칠 거야. 그 말에 마샤도 울면서 외쳤습니다. 엄마가 본 남자들이랑 한국 남자는 달라요. 민준이는 아버지나 그 사람이랑 전혀 달라요. 그날 밤 마샤의 원룸에서 묵기로 했어요. 좁은 공간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한국 드라마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한국어 교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마샤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다음 날 아침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샤가 열어주자 그 남자가 정장을 차려입고 서 있었어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깍듯이 인사를 했어요.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제 이름은 김민준입니다. 어제는 실례가 많았습니다. 그 정중한 태도에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곧 경계심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블라디미르도 처음엔 다정했으니까요. 내가 뭘 안다고 내 딸에게 접근하는 거야? 민주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어요. 제가 마샤를 정말 소중히 생각합니다. 걱정시키는 일 없도록 제가 지키겠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지켜봐 주세요. 거짓말에 속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의 진지한 태도에 일주일의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마샤는 기뻐하며 저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민주는 그날부터 매일 퇴근 후 저희를 데리고 서울 곳곳을 안내했습니다. 첫날은 경복궁과 북초나 옥마을이었어요. 경복궁의 웅장한 규모와 아름다운 건축 양식에 감탄했습니다. 민주는 유창한 영어로 궁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해 주었어요. 문화에 대한 그의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북초난옥 마을을 걸으며 그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공존하는지 이야기했어요. 벨라루스의 작은 마을에서만 살았던 제게 이 모든 것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둘째 날은 남산타워와 명동이었어요. 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전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도시, 그 사이를 흐르는 한강, 그리고 산들로 둘러싸인 풍경이었어요. 민주는 말했습니다. 서울은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곳이에요. 명동의 번화가를 걸으며 한국의 쇼핑 문화를 체험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세련되게 차려입고 있었고 거리 공연을 하는 젊은이들의 열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셋째 날, 마샤가 시험 준비로 바쁘다고 했어요. 민주는 저를 데리고 인사동과 삼청동을 안내했습니다. 처음으로 그와 단둘이 시간을 보냈어요.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서 한국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어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열심히 공부해 대학에 진학했고 지금은 IT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의 목소리에서 존경심이 느껴졌어요. 어머님, 제가 마샤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강인함과 열정에 반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의지,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 정말 대단했어요.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제 딸은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넷째 날은 한강공원이었습니다. 민주는 자전거를 3대 빌려왔어요. 한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며 느낀 바람은 상쾌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어요. 마샤와 민준이 앞서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마샤가 저보다 훨씬 행복해 보인다는 것을. 5째 날, 민준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초대받았어요. 작지만 깨끗한 한식당이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두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함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
제가 본 한국 가정의 모습은 제가 알던 것과는 달랐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존중했고 가족 간의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민준의 어머니는 제게 직접 만든 김치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 정성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여섯째 날, 민준은 저희를 부산으로 데려갔어요. KTX라는 고속열차를 타고 불과 3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해운대 해변의 광활한 바다를 보며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민준은 마샤와 저를 위해 맛있는 해산물 요리를 대접했습니다. 식사 중에 그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마샤를 정말 사랑합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마지막 날,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주일 동안 본 한국 그리고 민준의 모습은 제가 알던 남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거리에서 만난 한국 남자들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다정했고 노인을 공경했으며 여성에게 무례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민준 역시 마샤를 대할 때 늘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마샤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죠? 세상 모든 남자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딸에게 얼마나 왜곡된 세계관을 심어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 상처가 딸의 삶까지 제한하고 있었어요. 마샤, 사실은 내가 너무 두려웠어.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나처럼 상처받길 원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 두려움이 너를 올가매고 있었구나. 마샤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아주었어요. 민준은 조용히 우리 모녀의 화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은 어쩌면 불행했는지 모르지만 마샤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길이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 상처를 딸에게 물려주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었습니다. 이제는 놓아줄 시간이었어요. 벨라루스로 돌아가기 전날 마지막으로 민준과 단둘이 만났어요. 마샤는 급한 과제가 있어 학교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한강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이 남자를 경계하고 미워했는데 이제는 그와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번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었어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의 솔직함이 좋았습니다. 블라디미르는 한 번도 제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자신만만했고 그것이 결국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달랐어요. 자신의 불안함도 두려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딸 울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위협이라기보다는 진심 어린 부탁이었습니다. 민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평생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약속할게요. 그의 눈빛에서 진실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를 믿고 싶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마샤와 민준이 함께 배웅해 주었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마샤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가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마샤의 속삭임에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민준에게도 짧게 포옹을 해주었어요. 그의 놀란 표정이 기억에 남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벨라루스로 돌아간다는 게 왠지 모르게 아쉬웠어요. 서울의 활기찬 거리, 맛있는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이는 마샤의 모습이 그리울 것 같았습니다. 벨라루스로 돌아온 후 일상은 계속되었어요. 드센 엄마로 일궈낸 작은 꽃집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저녁에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마샤와의 관계가 전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영상통화를 했어요. 마샤는 한국 생활의 소소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벨라루스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샤는 대학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한국어 실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가끔은 민준도 함께 화면에 나타났어요. 늘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고 마샤를 대하는 태도도 한결같이 다정했습니다. 처음엔 그가 화면에 나올 때마다 여전히 약간의 경계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도 누그러졌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마샤가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한국 회사의 인턴십에 합격했다고 했습니다. 국제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 자랑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었구나. 인턴십이 끝난 후에는 정직원으로 채용되었어요. 마샤의 경력은 탄탄하게 쌓여갔습니다. 민준과의 관계도 계속 이어졌어요. 마샤가 인턴으로 바쁠 때나 시험 기간에 힘들 때 민준은 항상 옆에서 힘이 되어주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마샤가 독감에 걸렸을 때
민준이 직접 죽을 끓여와서 간호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놓였습니다. 마샤는 저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관계 속에서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작은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마샤가 보낸 선물이었어요. 열어보니 예쁜 스카프와 화장품, 그리고 한국 과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 작은 노트가 눈에 띄었어요. 마샤의 글씨체로 "엄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기대하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소식일까 궁금했지만 일부러 물어보지 않았어요. 마샤가 직접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평소보다 들뜬 목소리로 마샤가 영상통화를 걸어왔어요. 화면을 켜자마자 알았습니다. 마샤의 왼손 약지에 반짝이는 반지가 보였어요. "엄마, 민준이가 프로포즈했어요." 마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딸의 행복한 얼굴, 그 반짝이는 눈빛을 보니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아련했습니다. 마샤는 신나게 프로포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강변 유람선 위에서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친구들도 몰래 초대해서 축하해 주었다고요. 마샤가 보여준 사진 속에는 꽃으로 장식된 유람선, 와인 한 잔을 들고 있는 민준,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웃고 있는 마샤가 있었어요.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무릎 꿇고 반지 주면서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마샤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프로포즈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블라디미르는 그저 의무감으로 결혼을 제안했었죠. 딸은 제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질투가 아닌 깊은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축하해, 마샤. 정말 행복하구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샤는 화면 너머로 저희 감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저 정말 행복해요. 민준이는 제가 만난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 말에 더 울컥했습니다. "알아. 내가 행복해서 나도 행복해." 결혼 준비는 바쁘게 진행되었어요. 마샤는 매주 드레스 사진, 웨딩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민준의 부모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특히 민준 어머니가 한국 전통 혼례에 대해 많이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은 6개월 후로 정해졌어요. 물론 저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번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딸의 결혼식을 축하하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공항에서 마샤와 민준이 함께 마중 나왔습니다. 두 사람 다 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어요. 특히 마샤는 한국의 세련된 옷차림과 헤어스타일로 완전히 한국 여성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민준은 저를 위해 시간을 내주었어요. 작년에 새로 생긴 서울의 명소들을 안내해 주었고 맛있는 음식점도 많이 데려가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찻집에 가서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가 기억에 남아요. 민준은 앞으로 마샤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은지 진지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마샤를 만나기 전에는 제 인생이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이 감사함의 연속입니다. 마샤의 웃음을 지켜주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어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제가 느끼는 감정이었으니까요. 결혼식 전날, 마샤와 단둘이 시간을 보냈어요. 호텔 라운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결혼하는구나. 실감이 나니?" 마샤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긴장되지만 행복해요. 민준이랑 함께라면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두려워했던 것, 그리고 마샤에게 주입했던 그 두려움이 얼마나 불필요했는지를요. 세상의 모든 남자가 아버지나 블라디미르 같은 것은 아니었어요. 민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샤는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할 만큼 충분히 현명했어요. "마샤, 미안해." 갑자기 그 말이 나왔습니다. "뭐가요, 엄마?" 마샤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내가 너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줬어. 남자는 다 믿을 수 없다고, 사랑은 허상이라고. 그건 내 상처였는데 내게까지 물려주려 했구나." 마샤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엄마는 날 지키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게 엄마의 사랑이라는 거 알아요." 그 따뜻한 위로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새삼 느꼈어요. 이렇게 이해심 많은 딸을 두다니. 결혼식 날, 한국의 아름다운 웨딩홀에서 마샤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빛났습니다. 제가 본 그 어떤 신부보다도 아름다웠어요. 민준은 정장을 입고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마샤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순수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결혼식 후 3년이 흘렀어요. 마샤는 한국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민준과 함께 작은 아파트도 장만했다고 했습니다. 매주 영상통화를 하며 그들의 일상을 지켜보는 것이 제 낙이 되었어요. 한국의 사계절, 여행 이야기, 직장에서의 에피소드. 모든 것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영상통화에서 마샤가 특별히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반지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비친 건 예쁜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결혼 3주년 기념으로 민준이 선물했다고 했어요. 마샤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문득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20살에 너를 낳았는데 넌 대체 언제 손주를 보여줄 거냐? 마샤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도 한국 사위가 몇 년째 한국으로 모시겠다고 했잖아요. 이제 지겨워서라도 한국에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사실 민주는 꾸준히 저에게 한국으로 이주할 것을 권유해왔어요. 처음엔 그저 예의상하는 말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마샤와 통화를 마친 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벨라루스의 회색빛 하늘 아래 낡은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래된 기억들, 아픈 상처들. 반면 한국에는 마샤가 있었어요. 제 전부인 딸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서울의 밝은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마샤와 민준이 앞서 걸어가고 저는 그들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느꼈어요. 딸이 선택한 사랑과 한국의 삶은 제가 살아온 길과는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요. 저 카트리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시작일 거예요. 딸의 나라, 한국에서의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딸이 행복하다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